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파이시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권을 두고 로비 과정에서 MB 측근들이 연루됐던 사건인데요. 당시 시행사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이팔성 을은행 금융지주 회장과 최시중, 박영준 전 차관 등 MB 최측근들에게 뇌물이 제공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연루됐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건은 최시중, 박영준 선에서 마무리됐었죠. 그런데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정배 씨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로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제시한 겁니다. 이 파이시티 사건 때 그 등장인물들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건이 추후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정배 씨와 그 동업자에게 5천억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최소 3천억 이상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중국 화푸빌딩 투자건입니다. 3천억 이상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죠.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권력형 비리는 아직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 다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권력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역사에 기록해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토라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파이시티 사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KBS의 단독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당사자가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정배 씨라고. 이 파이시티 사건은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임기 말에 이게 결정된 거예요. 네, 2006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2년 전인 거죠. 예,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 종료 50일 전쯤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여기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은 이걸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 권한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 로비가 이루어졌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임기 시절인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 이명박 대통령 때 불거져서 당시 이제 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는 갔는데 왜냐하면 진술이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그 정도에서 덮였어요.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정배 씨 진술이 지금 6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이정배 씨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이제 10년형인가요 받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당시에 돈 줄 때. 그리고 그 등장했던 이름 중에 이팔성 우리은행 금융지주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는 22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해서. 네, 그렇죠. 문건이 나와서요. 그 관련된 비망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저희 뉴스용장에 다시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중국의 건물 투자건인데 그게 규모가 5천억 되고 최소 3천억이 사라졌어요.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혐의로 포토라인에 섰는데 요거 한 건만 해도 3천억대입니다. 예. 진짜 큰 사건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손도. 그리고 뭐 자원외교, 4대강, 뭐 방산비 이런 건 아예 등장 안 했잖아요. 이거 조단이고 다 세금이거든요. 꼭 이 모든 사안을 수사를 해야 한다. 예, 하나하나씩. 그래서 세금 그렇게 빼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록해둬야죠. 네, 우선 내일 시작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담 성사와 관련한 전제 조건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대화를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라고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비핵화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메시지, 특별 메시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특별 메시지가 같겠죠. 저는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아예.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단순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대한 이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면 아니 이제 위협이 사라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의 뭐랄까 필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고민 논리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주둔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스거든요. 군산복합체들도 나이스고.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물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짓겠다. 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풀어주는 문제는 뭐 다들 거론하는데 너무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될지언정 만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큼의 뉴스는 아니라고 좀 제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패키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장사 계속할 수 있다. 예. 한반도에서 무기 이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고 불리는 폭스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요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MBC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라스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그 외에 추가적 조건은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희한한 데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진척시키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갑자기 트럼프 백악관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는데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설할 때 김정은 나올 때 막 야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트럼프 본인의 이익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거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정권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게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삼인주의든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은 체제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체제만 유지되면 뭐 지금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거고. 여하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받던 공격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던 방어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입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예.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사절을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깨고요. 정 실장을 접견한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오늘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중심의 다자 외교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다자 외교 판에 우리가 낀 적은 있어도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빨리 당신들도 끼라고 다 잘 돌아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이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양회할 때는 외국 사절 안 만나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났다는 거는 생각해보시면 작년 전 세계에서 그 소위 유명자한 언론들의 외신 탑은 북한 문제였어요. 항상 북핵 문제.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설전은 전 세계적인 그렇죠. 말폭탄을 주고받았었는데요. 화제였고 거의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 같은 이 글로벌 이슈였거든요. 이거 왜냐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게다가 그 말폭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허한다는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생중계 됐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전쟁 안 난다라는 취지였지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3국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이게 글로벌 이슈처럼 다뤄졌어요. 지구온난화처럼 진짜로. 그보다 더 자주 다뤄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 이슈가 해결되는 관점이라 이 이슈를 들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밀면 다들 나오게 돼 있어요. 맞이하게. 예. 시진핑 주석도 튀어나오는 거죠. 예. 한국이 이런 외교적 지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고. 일본도 갔죠? 네, 서훈 국가원장이 갔는데요. 어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면담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현재 상황이 이르기까지 경주해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 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진짜. 일본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제재 압박 얘기만 1년 내내 하고 있었거든요. 1년 내내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보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정확히 일치해 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일본 보수는 엄청난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지 네. 않았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왜 일본은 전혀 모르고 있었냐. 재편 패싱 아니냐는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동안은 북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그 지렛대 삼아서 아베 수상이 지지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외교도 못한다. 버림받고 혼자 놀고 있다. 이게 지지를 떨어뜨려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고 국제 공제하고 있다고 태세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항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자기들 전략을 세워왔거든요. 우리보다 한미동맹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일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해 왔어요. 예, 뭐 에티슨 라인 얘기도 있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4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기 전에 일본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일정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미일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뜻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혹은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일본에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일본 국내 언론들을 보면 빨리 적이 올라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또 아베 총리는 내국 정치에서 굉장히 또 몰려있는 상당이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일본 국내 정치 내에서 상황에서요. 예.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 사학 스캔들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자살까지 한 정도입니다. 참 어쩌다가 한순간 이런 지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간 구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 날이라 혀가 더 꼬이네요. 예.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로서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삐끗하면 모두가 다 틀어지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뉴스공장 이후에요. 포털 검색어가 경찰 댓글이라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도 댓글 작업에 동원됐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연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동원하고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모두 7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시발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 의혹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구체적인 이런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발단만 하더라도 사무실을 저희가 찾아냈었거든요. 급습을 또 했었죠. 급습을 한 것은 KBS. 예, 선관위랑 KBS가 같이 했죠. 네. 그 사무실을 찾아낸 건 저희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보를 그쪽에다 한 것이지. 여기는 문건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당시 규모가 왜냐하면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를 특정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88명, 보안요원 1860명, 보수단체 회원 7만 명.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때 이런 얘기 했으면 또 오늘 엄청 먹었겠죠, 제가. 근데 이게 이성적 합리적 추론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나서가지고 지금 그 경찰 조직이 뭐 한 2,000명 가까이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 7만 명 가까이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하겠다는 상상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계획도 3단계로 나눠서요. 사전 대응이 필요한 단계, 여론 확산이 필요한 단계, 또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때를 나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철희 의원하고 또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뭐 MBC도 보도했는데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복사해서 퍼날라라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있고 보면. 네, 또 차명 아이디 또 네. 만들라고 하고요. 면대면 구두 지시로 반드시 해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된다는 걸 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경찰이 보수단체 회원 7만 명을 동원할 계획을 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털에 제가 최근에 매크로가 돌고 있는 것 같다. 댓글보다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류 미디어는 다루질 않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오랜 경험과 봐온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누가 하는 건지는 모를 뿐.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 사건에 연루됐던 이정배 씨가 과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말을 뒤집고 함께 식사를 했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MBC에서 보도했고요. 네,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건 KBS 보도고요. 그리고 정동기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 안 된다고 변협이 결정했죠. 예, 네. 대한변협이 그렇게 유권해서 그래서요. 어제 수임계에서는요. 정 변호사가 이름을 빼고 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차장이었어요. 네, BBK와 도곡동 땅 의혹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해 주는 당사자죠. 하지만 당시
검찰에 있을 때 수사 정보들을 직접 다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변호인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검찰 일대 취득한 정보들인데. 네, 변호사법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는 공무원일 때 본인이 직무상 취급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수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라. 예,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단의 결정은 어제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거친 다음에요. 오는 17일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이례적인 조합인지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조합인지는 박지원 전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같이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의 그림을. 예. 물론 두 분 다 파이터이긴 한데 그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죠. 예. 그런 그림이 그런 실험이 시작된다. 대단히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국정원에 이어서 경찰이 댓글 활동을 했다. 예. 어제부터 터져 나온 뉴스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큰 건입니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시간 관련된 보도가 많이 되고 네, 시간 다른 관련. 뉴스가 많아서. 예, 그래서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굳이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어제도 한번 다뤘는데 네, 문제 제기를 하신 이철희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게 그게 지금 문서로 확인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 좀 묘한데요. 예. 처음에는 사이버 사령부 댓글은 워낙 뭐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사이버 사령부가 만든 문건을 보면 경찰과 협조해서 뭘 했다라는 그렇죠.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 줄 나와요, 한 줄. 네. 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예, 그거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뭐 제가 이제 국방이니까 경찰 쪽에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예,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 쪽 사람들을 만나서 사이버 사령부 자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당신들이 뭘 했는지를 체크를 해봐라. 네.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아, 내부 TF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펜이라는 거죠. 그게 이른바 네. 블랙펜 관련해서 경찰이 뭘 협조해 줬는지. 사이버 사령부의 레드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레드펜, 블랙펜 같이 혼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민간인을 상대로 한 유명하지 않은 일반 네티즌들을 다 작업을 했다는 거죠. 댓글 그렇습니다. 작업을. 그 리스트 만들어서 이제 예. 조치를 하는데 괴롭히고 막. 그 조치가 뭔지를 자기들이 따져보다가 네.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어떻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문서가 하나 나온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문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댓글을 달았다라는 네. 게 확인이 돼서 진술이 나왔죠. 네. 문서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른바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저도 어차피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한겨레가 취재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속된 말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에 어제 경찰청장이 나와서 특별조사본부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네. 있는 그대로 파헤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헤치겠다는 내용조차 또 기사로 안 나옵니다. 잘. 물론 기사는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순위에 많이 밀려 있죠. 포탈이 다른 걸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지금 문건 내용에 따르면은 경찰은 한 뭐 1,800, 1,900명 정도 다 동원이 되고 보안 관련된 그리고 이제 문서에 따르면은 그 보수단체 한 7만 명 정도 동원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이게 국정원보다도 국정원은 한 20, 30배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만 따져도 그 숫자는 제일 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다른 사람 수 아이디가 아니라 사람 수를 따지면 140명 내외거든요. 기무사에서 댓글 작업한 사람들을 연인으로 따지니까 한 5, 600명 가까이 돼요. 예. 훨씬 크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숫자가 뭐 경찰 숫자만 따져도 그 2,000명이 육박하는 예. 거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인터넷 보수단체라고 그대들이 표현하는 것에 예. 의하면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8만 명 가까이 되는 거라 규모가 제일 크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여기 수사대장 하셨던 분은 계획만 그랬지 실제 동원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자기 혼자 있답니까? 7만 명이 다 동원되지 않았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일부는 실행이 됐으니까 여기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가. 이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거는요. 기무사 문건에도 나옵니다. 네. 기무사도 내부 문건이 뭐 재보궐선거 개입하거나 정치 관련 조언을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할 때 보면 외곽단체라고 해서 그렇죠, 보수단체 외곽단체. 예, 동원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 대학생단체 동원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경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보수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였던 것 같아요. 보수단체도 아닌 거죠. 이게, 리스트를 보면 좀 그렇죠. 예, 이게 보수단체가 아니라 그냥 프락치 그룹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용팔이 그룹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중에 실제 보수적 가치를 표명하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참여하신 분도 있겠죠. 네. 근데 애초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던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보수단체가 경찰에 와서 댓글 달라고 해서 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면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우리가 보수단체를 동원한다 그러면 그게 뭐 계획상 동원이든 뭐든 간에 만약 실행을 옮기려면 공짜로는 안 되잖아요. 경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풀려야 될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동원했다면 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만약 했느냐. 그게 만약 돈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또 따져야 됩니다. 국정원도 처음에는 이제 그 일부의 일탈 정도로 덮으려고 몇 년을 노력했고요. 네. 그죠? 경찰도 이게 처음 나온 만큼 이게 이제 그 경찰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검경 수사권 문제도 있고 틀림없이 최대한 축소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실은 수건 사업인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권한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또 국정원에서 지금 대공수사권을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상당히 지금과 다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축사할 우려도 있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저게 이렇게 자정을 하니 이제는 믿고 맡기십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자기를 잘못 들었으면 다 끝장납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 일에 관여한 분들이 상당수 1,800명이 넘으니까 현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직에 있죠. 게다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사이버 수사대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든 곳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기 부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는가. 국방부한테 스스로 조사를 맡겼을 때 국방부가 항상 축소됐듯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도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내부 적폐 청산하는 거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제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방부 내 재조사 TF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무사 댓글도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경찰청 지도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의지만 갖게끔 독려를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 그러면 수사권 조정인 인원의 사법개혁이 다 헝클어지죠. 이 가장 큰 의문은 이 정도 대규모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몰랐을까요?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보안이 유지가 됐느냐. 그러니까요. 경찰은 워낙 큰 조직이라 네.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괄 통제가 안 된다고 알려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방대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경찰대 라인을 좀 주목을 합니다. 경찰 내라니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핵심 라인 개선상에 라인 선상에 경찰대 출신들이 있어서 경찰대 출신들이 이걸 다 경찰대 전부가 관여한 건 아니지만 관여한 사람들은 경찰대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출신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경찰대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경찰대 출신은 맞지만 그분들이 짬짬이를 해서 뭔가 했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은 있고요.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댓글 사건이 맨 처음에 공론화된 거는 국정원에서 터졌잖아요. 국정원께 터지고 네.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께 네. 터졌잖아요. 그때 아마 기무사하고 경찰은
지우기 바빴을 겁니다. 엄청나게 지워졌겠죠. 그렇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저거 쟤들 죽는 거 봐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거 지우기 바쁘고 뭐 서로 말 맞추기 하고 이랬던 거라 숨겨져 있었던 건데 그걸 몇 년간 했을 텐데요. 몇 년간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게 기적적입니다. 지금. 기적이죠. 근데 진실은 어딘가서는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말을 하긴 좋은데 그때 당시 PC 다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저는 이 문서가 남아 있다는 자체가 기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저 사이버 사령부나 군의 댓글 공장을 보면서 놀란 거는 많이 지웠어요. 예. 근데 엉뚱한 데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가 회의를 소집해서 군수를 타워 역할을 했거든요. 청와대 회의록은 없어요. 근데 회의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부대장한테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 본인들이 예상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다. 그렇죠. 예. 야 경찰 이게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지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이게 정말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경찰 내부적으로 착수한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부터 했고요. 꼭 우리가 좀 알았으면은 큰 틀은 이런 겁니다. 2008년 2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곧바로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들었잖아요.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뭐 밀렸습니다.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청와대 수석도 사퇴하고 막 이런 막 난리법석이 있었잖아요. 정권 위기였죠. 출범 예. 직후부터. 그 위기 직후에 대대적인 반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축은 이른바 제도 언론을 장악한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그해 12월에 발의를 해가지고 정편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7월에 날치기 통과시킵니다. 예. 그게 이제 제도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이고 이른바 이제 이 소문이 자기들 표현을 하면 괴담이 만들어지는 거는 인터넷 여론. 예. 인터넷 SNS 그때는 SNS 활성화 안 됐습니다만 이걸 장악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 이게 이제 동원이 됩니다. 기무사가 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08년 8,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국정원이 5월, 그 다음에 5월부터 하죠. 2009년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에 출범했으니까 그때부터 또 합니다. 예. 경찰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정보기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총동원돼서 여론을 좀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겁니다. 정보기관하고 사정기관이 총 동원된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빠진 곳은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 어디 대꾸부대 나오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닐 겁니다. 예, 네. 거기는 뭐 이런 만한 그 숫자가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숫자도 안 나오고 예. 또 검사들 중에는 양심적인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경찰은 아닙니까? 다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은 조직 특성상 그럴 여력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하도 다 나오니까요. 예, 네. 검찰 하나 빠진 거예요 지금. 지금 정보와 그렇습니다. 정보와 사정을 하는 것을 따져보자면 그 모든 조직이 총망라됐는데 검찰만 빠져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지나간 일을 자꾸 뭐 이렇게 파헤치냐 이렇게 문제제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기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경찰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네. 군과 국정원보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경찰법에 보면 이게 정치 관여 금지라는 게 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국정원법에는 그게 돼 있거든요. 구조에. 아예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경찰도 그거는 차제에 저는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 상식적이라 네. 아예 안 넣겠죠. 아니 글쎄.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뛸 수도 없고요. 본인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상식적인 안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오신 김에 이제 가시기 전에 시간 다 됐는데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당시에 사이버 수사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가 이 일의 주축이었다면 그때 당시 이 시점 2011년 뭐 10년 12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라든가 농협 해킹 사건들도 이상한 결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농협은 쓸데없이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당시 그 선관위 디도스도 말단 직원들 몇 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이 사이버 수사대는 보안국에 있었는데요. 보안국장인 김용판이라고 그러니까 익숙하신 분이고요. 예. 여기 계시다가 서울 경찰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 댓글은 없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심야 기자회견을 했던 분이죠. 경찰에서 댓글 공장하던
대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 없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댓글 공작 하고 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참 요거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테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저희도 그때마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도 그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게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삼인주의든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은 체제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 체제만 유지되면 뭐 지금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거고. 여하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받던 공격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던 방어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입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예.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사절을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깨고요. 정 실장을 접견한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오늘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행복 중심의 다자 외교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다자 외교 판에 우리가 낀 적은 있어도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빨리 당신들도 끼라고 다 잘 돌아가고 적극적으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이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양회할 때는 외국 사절 안 만나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났다는 거는 생각해보시면 작년 전 세계에서 그 소위 유명자한 언론들의 외신 탑은 북한 문제였어요. 항상 북핵 문제.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파이시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권을 두고 로비 과정에서 MB 측근들이 연루됐던 사건인데요. 당시 시행사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이팔성 의료은행 금융지주 회장과 최시중, 박영준 전 차관 등 MB 최측근들에게 뇌물이 제공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연루됐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건은 최시중, 박영준 선에서 마무리됐었죠. 그런데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정배 씨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로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제시한 겁니다. 이 파이시티 사건 때 그 등장인물들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건이 추후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정배 씨와 그 동업자에게 5천억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최소 3천억 이상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중국 화푸빌딩 투자건입니다. 3천억 이상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죠.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권력형 비리는 아직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 다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권력의 채우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역사에 기록해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토라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파이시티 사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혐의로 포토라인에 섰는데 요거 한 건만 해도 3천억대입니다. 진짜 큰 사건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손도. 그리고 뭐 자원외교, 4대강, 뭐 방산비 이런 건 아예 등장 안 했잖아요. 이거 조단이고 다 세금이거든요. 꼭
꼭 이 모든 사안을 수사를 해야 한다. 예, 하나하나씩. 그래서 세금 그렇게 빼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록해둬야죠. 네, 우선 내일 시작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담 성사와 관련한 전제 조건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대화를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라고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비핵화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특별 메시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특별 메시지가 같겠죠. 저는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아예.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단순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대한 이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면 아니 이제 위협이 사라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논리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주둔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스거든요. 군산복합체들도 나이스고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물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짓겠다, 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군 풀어주는 문제는 뭐 다들 거론하는데 너무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될지언정 만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큼의 뉴스는 아니라고 좀 제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패키지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장사 계속 할 수 있다. 예. 한반도에서 무기 이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고 불리는 폭스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요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MBC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라스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그 외에 추가적 조건은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희한한 데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진척시키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갑자기 트럼프 백악관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설할 때 김정은 나올 때 막 야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트럼프 본인의 이익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거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 정권을 그러면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 체인지 정권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CIA 폼페이 국장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KBS의 단독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네, 당사자가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정배 씨라고. 이 파이시티 사건은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임기 말에 이게 결정된 거예요. 네, 2006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2년 전인 거죠.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 종료 50일 전쯤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여기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은 이걸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 권한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 로비가 이루어졌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임기 시절인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 이명박 대통령 때 불거져서 당시 이제 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는 갔는데 왜냐하면 진술이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그 정도에서 덮였어요.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정배 씨 진술이 지금 6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이정배 씨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이제 10년형인가요 받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당시에 돈 줄 때. 그리고 그 등장했던 이름 중에 이팔성 우리은행 금융지주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는 22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해서. 네, 그렇죠. 문건이 나와서요. 그 관련된 비망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저희 뉴스용장에 다시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중국의 건물 투자건인데 그게 규모가 5천억 되고 최소 3천억이 사라졌어요. 예. 지금